안녕하십니까, 타시엠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박격포입니다. 예, 박격포입니다. 개봉을 한번 해보죠. 여기 3세 이상이라고 써있네요. 이런 구성품들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게 포탄인데 애들 다치지 말라고 스펀지로 되어 있네요. 이게 바로 박격포예요. 박격포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60mm하고 81mm가 있습니다. 얘는 60mm 같아요. 발사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원래는 이거 밖에서 해야 되는데 참 그 동네 사람들이 방 안에서 한번 쏴보겠습니다. 재밌네. 이거 3살짜리 가지고 놀라고 만든 거 맞아? 근데 왜 이렇게 재밌지? 한번 더 쏴봅니다. 자, 이상으로 박격포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자, 진짜 박격포를 살펴보겠습니다. 아깝게 진짠가? 얘도 여기 포탄 그림이 있네요. 얘는 근데 조금 다르게 생겼네. 이거는 이렇게 생겼는데 얘는 꼭지가 있어요. 예, 꼭지가 달려있는 게 싱싱한 겁니다. 예, 싱싱한 거 사세요. 6월달에 MSI B560 보드를 사면은 문상을 4만원인가 주는 이벤트를 합니다. 예, 홍보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를 문상 줄 때 빨리 사라,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홍보가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얘기가 아니고 7월달에 사지는 말아라, 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게 진짜 궁금하긴 해요. 그러면은 7월 1일날 사는 사람은 뭐가 되는 거냐고. 7월달부터는 장사를 안 할 건지 좀 궁금하네요. 자, 이 제품은 MAG B560M 모터 와이파이입니다. 박격포죠, 박격포. 예, 싱싱한 박격포입니다. 박스 크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MATX 사이즈예요. B560은 MATX가 주류입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칩셋 이름 다음에 M자가 붙으면 MATX 사이즈예요. I자가 붙으면 ITX 사이즈고, 그러니까 B560에서는 상당수의 보드가 B560M이라는 이름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MSI도 마찬가지입니다. B560에서 M이 없는, 좀 이상하다, M이 빠진 모델은 토시 형제들밖에 없어요. 토마호크하고 토피도가 토시 형제들이죠. 걔네들 말고는 다 M자가 달렸든가 I자가 달렸든가 그렇습니다. 특히 박격포는 MSI의 미들급 MATX 보드들 중에 대표 보드예요. 그러니까 M이 빠진 박격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박격포라고 지은 것 같아요. 일반 포보다 좀 작잖아, 얘가. 그래서 M이 빠진 박격포는 없는 것 같아요. 다 MATX 사이즈죠. 와이파이가 빠진 모델은 있습니다. 그래서 박격포가 두 가지예요. 얘가 없는 애하고 있는 애. 이 제품은 와이파이가 달린 애입니다. 토마호크까지는 무조건 와이파이가 달려 있거든요. 자,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구성품은 뭐 특별한 게 들어있는 건 아닌데 B560 치고는 좀 많이 넣어줬네요. 이런 드라이버나 저런 배지는 사실 이 정도 급의 보드에서는 보기 힘들거든요. 확실히 B560 치고는 퀄리티가 좋습니다. 사실 이 보드가 저가형 보드라고 보기는 힘들죠. 20만원이 넘으니까. 안테나는 젓가락 안테나 들어있고요.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이 방열판입니다. 확장 방열판이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큽니다. 이 정도 급의 보드에서 보통은 방열판이 이 아래 여기서 끝나고 이 위에 덧대져 있는 이 부분은 플라스틱 커버인 경우가 많거든요. 얘는 여기까지 다 금속이고 이 밑에 있는 방열판하고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 방열판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방열판을 크게 만들어줬다는 건 땡큐죠. 이런 식으로 쭉 연결이 되어 있어요. 와이파이 버전 말고 그냥 박격포는 이 방열판 색깔이 다릅니다. 사진으로 봤을 때 걔는 검은색 아니면 회색인 것 같거든요. 얘는 은색입니다. 방열판도 크고 CPU 보조 전원도 8+4핀이에요. 바로 전세대의 Z490 보드들 중에 웬만큼 쓸만한 보드들이 8+4핀이었거든요. 심지어 히어로 보드도 8+4핀이었어요. 근데 B라인의 보드가 8+4핀이라는 건 놀랍습니다. 전원부에 신경을 많이 썼단 얘기죠. 전원부는 12+2+1페이지입니다. 듀얼 아웃풋이고 N채널이에요. 디알머스가 아닌 게 아쉽긴 하지만 N채널 치고는 상당히 빵빵합니다. V코어에 12페이지, GT에 2페이지, SA에 1페이지. 그래서 12+2+1페이지입니다. 그리고 V코어에 할당된 페이지에는 각각 하이사이드하고 로우사이드 모스펫이 한 개씩 들어가 있습니다. PWM은 디지털 방식이고 컨트롤러는 르네사스에서 만든 RAA22900을 썼습니다. 이게 찍어놓은 영상을 다시 보니까 흰색으로 보이는데 은색입니다. PCB는 이온스 6레이어 기판을 썼고요. 램오버는 스펙상 최대 5066MHz까지 지원합니다. M2 슬롯이 두 개가 있는데 얘가 PCI 4.0을 지원하는 슬롯이거든요. 근데 PCI 4.0으로 동작하는 이 슬롯이 10세대 CPU로 끼우면은 PCI 3.0으로 동작하는 게 아니고 아예 동작을 안 하는 보드들도 있어요.
그런데 얘는 그걸 전환해주는 스위치가 적용되어 있어가지고 10세대 CPU를 끼우더라도 동작을 합니다. 물론 10세대를 끼우면 3.0으로 동작해요. 사운드 칩셋은 AAC897입니다. 특별히 좋은 건 아니고 그냥 평범한 애죠. IO 포트입니다. 확실히 저가형 보드라고 보기는 힘든 게 여기도 프리인스톨 IO 실드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2급에서는 보기 힘들죠. USB는 2.0 4개, 3.2 제넌 3개, 얘는 3.2 젠2 타입C인데 2배속으로 동작합니다. 내장 그래픽 출력은 DP 하나, HDMI 하나입니다. 유선랜은 리얼텍 2.5GB짜리고요. 무선랜은 와이파이 6E, AX210 규격을 지원합니다. 오디오 출력은 아날로그 포트 5개, 옵티컬 하나입니다. 자, 이제 테스트 시스템을 조립하겠습니다. CPU는 11500을 쓰겠습니다. 원래 11400을 사려고 했는데 얘가 더 싸요. 예전에 펜티엄 G4560이 한참 인기 있었을 때 걔보다 한 등급 위인 4600보다 4560이 더 비쌌던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이 또 그러네요. 이럴 때는 11400을 고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 클럭도 얘가 더 높고 부스트 클럭도 0.2기가 얘가 더 높아요. 잘 쓰지는 않지만 내장 그래픽도 얘가 더 좋고요. 거기다 가격까지 싸니까 얘를 사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얘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MATX용 케이스인데 박스 크기가 이만합니다. 크기 비교를 위한 120mm 펜입니다. 이 케이스의 특징은 벤치 테이블하고 일반 케이스의 딱 경계선에 서 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최대한 개방되어 있는 형태의 케이스예요. 그리고 메인보드를 이렇게 비스듬하게 장착하는 형태입니다. 얘가 좀 성격이 삐뚤어졌어요.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반전이 있어가지고 테스트가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원래 의도했던 이번 영상의 주제는 이게 아닌데 방향을 좀 틀었어요. 원래 이번 영상의 취지는 기본 램타만 오버했을 때랑 세부 램타까지 오버했을 때의 차이를 보여드리려고 했었거든요. 설명에 앞서서 우선 이 기본 램타에 대한 정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보드 제조사별로 기본 램타를 보는 시각의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CPUG 메모리 탭에 들어와 보시면 인텔 CPU 기준으로 이런 정보들이 떠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줄이 램클럭이고 그 아래가 FSB랑 램클럭의 비율이에요. 그래서 이 위에 두 줄을 뺀 나머지가 램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기본 램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제조사별로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수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TRFC를 뺀 나머지를 기본 램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에는 14, 14, 14, 28의 ET까지를 프라이머리 타이밍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MSI는 이 TRFC를 포함한 이거 전체를 기본 램타라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TRFC까지 포함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보통은 얘를 빼고 보는 시각이 더 많죠. 에즈락 타이밍 컨피그레이터를 봐도 첫 번째 항목에서 TRFC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저도 보편적인 시각에 따라서 CL 값하고 TRCD, TRP, TRAS 그리고 CR 값까지를 기본 램타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세 가지 비교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막상 돌려보니까 차이가 너무 없어요. 이 정도 차이밖에 안 난다고 하면 힘들게 세부 램타까지 오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편은 빨간색이 1등이고 보라색이 2등, 까만색이 3등입니다. 차이가 별로 없어요. 왜 차이가 별로 안 나냐면 램클럭하고 기본 램타까지 입력을 하고 나면 나머지 타이밍은 다 그냥 오토로 놔두거든요. 그 오토로 놔뒀을 때 자동으로 잡히는 값들이 이렇게 낮은 클럭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낮은 값입니다. 이 클럭을 위로 쫙 올려서 4600, 4700 그렇게 되면 그 오토로 놔뒀던 걔네들도 따라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 램클럭이 고클럭일 때 세부 램타를 만지면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오토로 놔뒀을 때 들어가는 값보다 수동으로 세팅한 값이 한참 낮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 클럭이 낮아서 오토 값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다 보니까 수동으로 세팅했을 때랑 그렇게 차이가 크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같은 3600이라고 하더라도 튜닝램이 삼성램보다 오토 값이 낮게 잡힙니다. 이게 삼성램이고 이게 G스킬인데 똑같은 램클럭에 똑같은 기본 램타를 적용해도 세부 램타가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TRFC만 해도 삼성램은 990이고 G스킬은 700이에요. 똑같이 오토로 놔둔 건데 전체적으로 얘가 많이 낮습니다. TRDWR 정도가 삼성이 좀 낮네요. 그래서 램타를 쪼여봐야 프레임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나는 거예요. 실제로 레이턴시의 차이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게 세부 램타까지 쪼인 거고 이게 기본 램타에 TRFC까지 쪼인 거예요. 이거는 TRFC가 빠진 기본 램타만 쪼인 겁니다. 이 색간의 차이가 나긴 나도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삼성램은 이거보다 차이가 크게 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은 첫 번째 이유는 이 클럭이 낮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메모리가 튜닝램이라 이 차이가 상대적으로 작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 클럭을 올려주면 되지 않느냐? 이게 한편으로는 땡큐스럽게도 11세대로 넘어오면서 램클럭에 상한선이 생겼어요. 램컨하고 1대1 모드에서는 3866이 상한입니다. 기어2로 하면 쭉쭉 올라가긴 하는데 성능이 기어1을 뛰어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기어1 모드에서는 많이 넣어봐야 3866입니다. 그러면 3866까지라도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3866은 i5에서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11900K를 갖다 꽂으면 3866이 들어갈 가능성이 많죠. 그런데 이 보드의 11900K가 그렇게 어울리는 조합은 아닙니다. 그래서 11400이나 11500으로는 3866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3733이라도 넣어야 되는데 그게 또 안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다른 B560 보드에서 11400으로 똑같은 이름을 끼웠을 때 3733이 들어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램 자체는 3733이 충분히 들어갑니다. 그러면 3733이 안 들어가는 이유가 보드 아니면 CPU 때문이라는 건데 범인을 찾기 위해서 교차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보드도 괜찮은 보드가 맞고 얘가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수율이 개구리입니다.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논케이 CPU도 수율이 있습니다. CPU 본래 수율도 맹컨 수율도 제각각이에요. 다만 여태까지는 오버를 잘 안 했으니까 그 차이를 신경을 안 썼던 거죠. 11500 자체가 11400보다 안 좋은 건 아니고요. 지금 끼운 요 11500이 수율이 좀 구려요. 그래서 CPU를 11400으로 교체하고 테스트를 했어요. 11400으로 바꾸면 같은 램으로 3733까지 들어갑니다. 그 결과는 나중에 따로 보여드리고 램도 삼성램으로 바꿨습니다. 이게 삼성램으로 돌렸을 때 결과예요. 삼성 시금치 중에 A다이 제품입니다. 수율은 그저 그래요. 평범 또는 그 이하입니다. 얘를 가지고 11400이랑 조합해서 박격포에 끼웠을 때 3600까지는 들어갑니다. 이쪽이 그렇게 3600에 세부 램타까지 쪼여놓은 거고요. 요거는 기본 램타만 쪼인 거예요. 얘는 그냥 순정 그대로 놔둔 거죠. 순정 상태의 램타는 이렇습니다. 3200에 22, 22, 22, 52에요. 레이턴시는 62.6 나옵니다. 기본만 오버했을 때는 3600에 18, 22, 22, 42 줬고요. 나머지 세부 램타는 오토로 놔뒀는데 이렇습니다. 레이턴시는 57.6 나와요. 그리고 이 나머지 세부 램타까지 오버한 결과가 이겁니다.
레이턴시는 51.5 나옵니다. 각 단계별로 5에서 6 정도까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까 G스킬 램은 기본만 오버했을 때랑 세부까지 했을 때가 2.4 차이였거든요. 얘는 6.1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실제로 게임 프레임도 차이가 꽤 납니다. 뭐 게임별로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배그나 툼레이더 같은 경우엔 차이가 꽤 나죠. 특히 배그는 각 단계별로 눈대중으로 봐도 대충 5% 정도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풀로 오버했을 때랑 비교하면 기본 램타만 오버한 게 한 5% 정도 차이 나고요. 순정일 때랑 비교하면 10% 정도 차이가 납니다. 10% 차이면 그래픽카드 한 등급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픽카드를 한 등급 위에까지 살려면 돈 많이 들죠. 오버클럭은 돈 안 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는 게 힘들면 요거까지만이라도 하고 쓰는 게 좋아요. 오늘은 제가 이거 바이오스 세팅 설명해서 그냥 따라 하실 수 있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냥 따라만 넣으시고 안 됐을 경우에는 대처 요령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토탈어 삼국이나 레데리 같은 경우에는 오버 하나하나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임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뭐 굳이 안 하셔도 되긴 합니다. 그냥 순정으로 써도 돼요. 근데 일단 오버를 해가지고 손해볼 건 없고요. 그 다음에 게임은 이것만 한다 하더라도 컴퓨터로 이것만 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인터넷도 쓰고 다른 프로그램도 하고 하겠죠. 뭐를 쓰던 간에 순정 상태보다 오버했을 때가 불리할 건 없습니다. 특히 이런 배그나 총 쏘는 게임 같은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삼성램으로는 이렇게 세부램타까지 오버했을 때가 성능이 제일 좋고요. 그러면 11400에 G스킬을 끼웠을 때는 3733까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상태에서는 삼성램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쪽이 삼성램, 이쪽이 G스킬입니다. 시금치 3600 쪽이 더 잘 나오는 게임도 있긴 있었는데 이건 뭐 삼성램이어가지고 잘 나온 건 아니고요. 게임 특성이 램오버의 영향을 거의 안 받는 게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는 여러 차례 돌려보면 얘가 이기는 경우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G스킬 3733 쪽이 더 좋긴 합니다. 각자 세부램타까지 오버한 상태입니다. 지금은 이거 11400을 끼워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아까 11500을 끼웠을 때는 3600까지 밖에 안 들어갔었잖아요. 걔까지도 같이 넣어가지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 양쪽 끝은 방금 전 보여드린 거고 가운데가 G스킬 3600으로 오버했을 때입니다. 각각 오버 조건이 이렇습니다. 얘만 11500으로 테스트한 거죠. 나머지 두 개는 11400입니다. 이 세 가지의 세부램타는 각각 이렇습니다. 레이턴시는 세부램타를 워낙 쪼여놔가지고 얘가 제일 낮긴 해요. 얘가 43이고 얘가 44.1, 얘가 51.5입니다. 근데 레이턴시만큼 성능이 잘 나오지는 않아요. 이 안에서 내부적으로 균형이 좀 안 맞아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요. 끼운 CPU가 얘만 11500이라서 CPU 탓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삼성램보다도 게임 결과는 오히려 안 좋아요. 이렇게 두 개를 따로 비교해봐도 전체적으로 얘가 결과가 조금 더 좋아요. 이 삼성램이 없다고 치고 이렇게 두 개만 비교해보면 얘가 전부 다 빨간색입니다. 얘가 모든 항목에서 얘를 이깁니다. 근데 얘는 3600에 CL12고요. 얘는 3733에 CL14예요. CL 값이 2가 차이가 납니다. 보통은 이 정도 클럭 차이에서 CL 값이 2가 차이가 나면 이쪽이 더 낫거든요. 그런데 11세대에서 새로 생긴 1대1 모드에서는 기본 램타의 차이가 클럭의 차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클럭은 이거 불과 한 스텝 차이인데 이쪽이 훨씬 더 좋습니다. 아무튼 이 두 개의 비교를 봐도 그렇고 이렇게 비교를 해봐도 그래요. 이 CL 값을 포함한 기본 램타의 차이가 11세대 이전에 했던 오버에 비해서 그렇게 차이가 크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 삼성램을 선택하는 게 괜찮다는 얘기예요. 이런 비다이 램하고 비교하면 기본 램타가 많이 줄여지진 않아요. 그런데 기본 램타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단 말이죠. 그러면서 클럭은 3600까지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땡큐스럽게도 이 클럭에 상한선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런 의미에서 땡큐입니다. 위에 천장이 있어요. 이런 애를 쓰더라도 어차피 그 천장을 못 부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했던 인텔 램오버는 이런 애들 끼우면 끝도 없이 올라갑니다. 뭐 4600, 4700, 4800 쭉쭉 들어갑니다. 근데 시금치는 그때도 이 정도가 한계였어요. 그래서 얘는 그때나 지금이나 큰 변화가 없는데 얘는 아니죠. 맨컨하고 1대1 벽에 막혀가지고 어차피 이 정도가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더 올리고 싶어도 얘는 1대2가 아니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1대1 조건에서는 이 차이가 물론 나긴 나지만 그렇게 크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가격 차이는 또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 B라인 보드에서도 삼성램을 많이 쓰긴 했지만 지금 B560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더더욱 이 삼성램하고 잘 어울립니다. 지금 이 박격포도 그렇고요. 그래서 박격포에 이 삼성램을 끼우고 세부램타까지 오버해서 쓰는 거 요게 정답입니다. 압축해가지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 결론이 이겁니다. 물론 요렇게 한 거보다는 못하지만 가격적으로 많이 유리하니까요. 이 램을 쓰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차익 중에서 2만원 정도를 투자해가지고 삼성램의 사제 쿨러를 쓰시는 쪽을 추천드립니다. 요 둘의 차이보다는 기쿨하고 2만원짜리 쿨러의 차이가 더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램오버에도 쿨러의 영향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두 번째 결론은 게임만 놓고 봤을 때 11400하고 11500은 거의 차이가 없어요. 수율 좋은 11400이 수율 구린 11500보다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게임 위주로 쓸 건데 11,400하고 11,500 중에서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냥 아무거나 싼 걸로 사시면 돼요. 그냥 평타만 뽑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전원부 온도를 보기 위해서 프라임 1시간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옵션 타협 없이 스몰로 돌렸습니다. 에러 없었고 모스펫 온도는 최고 73도까지 올라갑니다. 물론 최대 전력 소모가 141W 밖에 안 먹었지만 이 정도면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저 확장 방열판이 나름 열일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테스트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모든 세팅들은 다 이렇게 링스하고 TM5로 안전성 검증을 마쳤습니다. 이것들 말고도 많이 돌렸는데 요게 삼성램 세팅이에요. 이 상태를 기준으로 바이오스 세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바이오스로 들어갑니다. 자, 바이오스 버전은 131 버전입니다. OC 카테고리로 들어갑니다. 위에서부터 통과 어드밴스드 CPU 컨피그레이션으로 들어갑니다. CPU 배수로 오버클럭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위에는 만질 게 없습니다. C스테이트나 EIST도 다 손대지 마시고요. 여기부터 만지시면 됩니다. 전력 제한 해제를 해줄 건데 이 네 가지는 전부 다 최대값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이는 값들이 최대값이에요.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 밑에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CPU 라이트 로드 컨트롤인데요. 이거는 그냥 노멀로 놔두시고요. 그 한 칸 아래 CPU 라이트 로드가 기본값은 오토예요. 이게 모드 1부터 모드 23까지가 있는데 오토로 그냥 놔두면 모드 12가 들어갑니다. 그 모드 12 상태에서는 CPU 온도가 굉장히 높아요. 모드 1로 갈수록 CPU 전압을 낮게 주는 겁니다. 23으로 갈수록 많이 주는 거고요. 그래서 오토로 놔두면 중간값인 12가 들어가는데 이게 너무 높다는 거예요. 모드 1로 했을 때랑 모드 12로 했을 때는 링스 기준으로 25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냥 오토로 놔둬서 모드 12일 때는 2열 짭수로도 링스 돌릴 때 100도를 찍습니다. 모드 1로 바꾸면 70대 초반으로 떨어집니다. 이게 시스템 안정성을 위해 가지고 추가 전압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쓸데없이 과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CPU 수율에 따른 차이가 있지만 모드 1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제 거는 두 개 다 모드 1으로도 여유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CPU 수율이 안 좋아가지고 모드 1으로는 에라나 불스가 뜰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걸 모드 3이나 모드 4 정도로 조금 더 올려주시면 되는데 이게 시점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뜨는 에러가 CPU 전압이 부족해서인지 램오버 실패인지 지금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램오버를 먼저 하시고 요거를 제일 마지막에 만지는 게 좋습니다. 대신에 얘를 제일 마지막에 만질 때는 그때까지는 링스처럼 빡센 프로그램은 못 돌려요. 그러니까 얘를 만지기 전까지는 TM5로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TM5는 온도가 이렇게 안 올라가니까요. 그래서 램오버 안정성이 검증이 되고 난 다음에 그때 만지시면 돼요. 그래서 그 후에 모드를 이렇게 낮추고 나면 그때부터는 뭐 아무거나 대충 다 돌아갑니다. 링스든 프라임이든 다 돌아가요. 대신에 기쿨러는 택도 없습니다. 그런 애들 돌릴 때는 사제 쿨러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나중에 모드 1으로 바꾸시고요. 혹시나 모드 1이 안 되면 조금 더 올려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는 여기까지만 만지고 나갑니다. 자, 그 아래로 쭉 통과. IMC하고 랭클럭 비율을 1대1로 맞춥니다. 그 아래 랭클럭은 3600부터 해보세요. 만약에 안 들어가면 3466으로 하나 낮추시면 돼요. 그 아래로 통과. 어드밴스드 D램 컨피그레이션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줄 D램 트레이닝 컨피그레이션으로 들어갑니다. 다른 거 손대지 마시고 쭉 아래로 내려요. 어느 정도 내리다 보면 라운드 트립 레이턴시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얘만 이네이블로 바꿔줍니다. ESC 눌러서 나가요. 자, 여기가 기본 램타죠. 요거는 그냥 외워두세요. 18, 22, 22, 42, 580 또는 560. 이 타이밍은 삼성램에서는 써먹을 때가 많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램타가 대충 다 잘 들어갑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TM5 한 1, 2회전 돌려보시고요. 전압은 다른 건 손대지 마시고 램 전압만 1.35에서 1.4 정도 주세요. 자, 램 전압까지만 입력하고 이렇게 세팅한 다음에 윈도우 들어가서 TM5 1, 2회전 정도 돌려보시면 됩니다. 통과한다 그러면 이 아래 똑같이 다 입력하시면 되고요. 만약 실패한다고 하면 클럭을 3466으로 낮추시면 돼요. 자, 그럼 성공했다 치고 아래 세부 램타도 이거랑 똑같이 입력하시면 됩니다. 서브 타이밍은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 아래 턴어라운드는 이렇게 입력합니다. 어드밴스드 타이밍은 이렇게 바꾸시고요. TWR은 저 위에서 입력하셔도 되는데 여기서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밑으로는 손대지 말고 제일 밑에까지 내립니다. 제일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있는 PPD만 0으로 바꾸시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넣고 다시 윈도우 들어가서 TM5 돌려보시면 돼요. 실패하면 랭클럭을 3466으로 낮추든가 이거 다 풀고 기본 램타만 적용하고 쓰시면 됩니다. 만약에 세부 램타 안에서 숫자를 바꿔보시겠다고 하면은 제 이전 영상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쪽에 뜨는 영상 참고하세요. 자, ESC 눌러서 나갑니다. 이 아래로는 다른 건 손대지 마시고 볼티지 모니터랑 램 전압만 만지시면 됩니다. 볼티지 모니터는 소켓 센스로 바꾸시고요. 램 전압은 1.35 아니면 1.4 주시면 됩니다. 램 전압은 낮춰서 되면 낮춰서 쓰시는 게 좋아요. 안전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 이것도 안전한 전압이에요. 근데 높게 주면 램 온도도 올라가거든요. 램 온도가 올라가면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삼성램은 방열판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낮춰서 쓰시면 좋다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컨커 에센스 케이스입니다. 알루미늄 재질의 세미 오픈 케이스인데 상당히 고퀄입니다. 가격도 한가격합니다. 이 케이스의 장점은 굉장히 많은데 나눔하면서 그걸 다 말씀드리면 괜히 생생내는 것 같으니까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효자손 꽂이가 달려 있습니다. 여기다 꽂아 놓으면 효자손을 맨날 찾을 일이 없어요. 아주 훌륭합니다. 이런 것까지 배려해줘야 진짜 좋은 케이스죠. 좋은 케이스 맞고요. 굳이 단점을 꼽자면 뒷면도 유리해요. 이게 뒷면인데 뒷면이 이렇게 투명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그 외 우리가 모텔에 가보면 샤워부스가 투명하게 돼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그 샤워부스 안에 누가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 그래서 이 케이스를 예쁘게 쓰려면 뒷면 선정률도 잘해야 됩니다. 지저분하게 놔두면 좀 보기가 안 좋다는 거, 그게 단점이에요. 쓰던 케이스지만 상태는 A급입니다. 나사 자국 정도가 있는데 어차피 같은 나사로 가려지는 부분이라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오늘의 암고는 에센스입니다. 신청하실 분들은 에센스란 단어가 포함된 댓글 아무거나 달아주시면 돼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